한국에서 세대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피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좋아할까? 추석이나 설날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나오는 이름. 그리고 가족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려버리는 그 순간. 젊은 세대가 숨을 삼키기도 전에 어른들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때가 나라다운 나라였다.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배운 20, 30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재, 인권 탄압, 언론 통제. 책에서 배운 건 어두운 역사뿐인데 왜 어른들은 그 시대를 황금기, 기적의 시대라고 기억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이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세대의 문제일까요? 교육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진짜 얼굴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화의 안쪽, 기억과 현실 사이의 틈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당시의 수치, 당시의 공포, 당시의 기적, 그 모든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왜 어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80 수준으로 가나나 나이지리아보다도 낮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조를 보내는 나라들이 그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0년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주의나 인권이 아니라 오늘 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와 옥수수 가루로 만든 강냉이죽이 주식이었고 이마저도 없었다면 대규모 기아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우물물을 길어다 마셔야 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워서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자야 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63년 겨우 $105였던 국민 1인당 소득이 1979년에는 $1620로 뛰어올랐습니다. 무려 15배가 넘는 성장이었죠. 전 세계 경제사에서 이런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조건이었던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어르신들 세대에게는 바로 이 경험이 가장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절대적 빈곤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준 지도자에 대한 고마움 말입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에서는 보리고개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봄이 되어 쌀이 떨어지면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굶주려야 하는 계절이었죠.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이런 극심한 빈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 지역에도 전기와 상수도가 들어왔고 도로가 포장되면서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거든요. 그렇다면 왜 어르신들은 인권 탄압이나 독재 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각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들의 논리는 효율성과 현실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전의 민주정부들은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과 부패로 인해 경제 재건에 실패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상황이었죠. 이승만 정권 말기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혼란, 장면 내각 시절의 전국 불안과 경제적 무능력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는 민주주의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반면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는 연평균 9.5%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은 민주주의는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입니다. 같은 시기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도 군부 독재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무분별한 외채와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1980년대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0%를 넘나들었고 아르헨티나는 외채 위기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도 초기에는 경제 성과를 보였지만 후반부에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독재였지만 최소한 경제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독재는 다른 나라의 독재와는 달랐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한국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했고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조선업과 제천업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하고 현대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게 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겼죠. 안보에 대한 인식도 세대 간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안보는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국방비와 확고한 한미 동맹, 그리고 북한과의 압도적인 경제력 격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970년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던 남베트남이 1975년 공산화되면서 자유진영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북한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죠. 1968년 1.2.1 사태 때는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고 1976년에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전쟁 위기까지 갔습니다. 이런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거죠. 더욱이 1970년대 초반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켜냈다는 믿음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면서 물가를 안정시켰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가 위상을 크게 높였죠. 특히 88 올림픽, 한국이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국가적 자긍심을 갖게 해준 지도자로 기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1990년대 이후 민주정부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실망감입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까지만 해도 높았던 경제 성장률이 민주화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그동안 이룩한 경제 발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을 안겨줬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거의 고도 성장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랐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 정부의 추진력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종 규제와 절차 때문에 필요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여야 간 정쟁만 계속되는 상황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거죠.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청년 취업난을 보면서 어르신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대만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우리는 2%대 성장에 머물렀고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각종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신 겁니다. 정치적 혼란에 대한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민주화는 분명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여야 간 정쟁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진 극심한 사회적 분열은 어르신들에게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어르신들은 싸우지 않고 일하는 정부를 원하십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최소한 국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반면 현재 정치는 정치적 올바름과 이념 논쟁에만 매몰되어 효율성을 잃었다고 보십니다.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도 이런 인식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강력한 정부를 가진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보인 반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종 절차와 논쟁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죠. 물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탄압,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고문과 조작 사건 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들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독재 국가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이나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권이 수만 명의 실종자를 만들어낸 것, 중국의 문화 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평가는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무엇을 막았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나았는가라는 상대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생존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성장이라는 결과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배고픔이 해결되나? 라는 질문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교육 기회의 확대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인 사람들이 많았지만 1970년대 들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대학 진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극소수의 특권층만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일반 서민층 자녀들도 대학 진학의 꿈을 품을 수 있게 됐죠. 이런 교육 기회의 확대는 사회적 이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 공부를 통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변화도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보여준 비효율성과 혼란이 어르신들로 하여금 과거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만능이라더니 왜 경제는 더 어려워졌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가 더욱 강해진 거죠.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할 때 어르신들은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제공했다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공포, 절박함,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던 기적의 속도를 완벽히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본 현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죠.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의 기억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해가 독재의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다시는 놓쳐선 안 될 우리 모두의 안전장치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작은 시도가 결국 세대를 잇고 갈등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 누가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기억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더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억의 갈등을 넘어 미래의 기준을 세우는 시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써내려갈 차례입니다.